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미드 해석 결과 트럼프가 당선됐고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이 갖는 의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를 보면 경제, 제조업이 중요하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죠. 자, 러스트벨트는 민주당의 그 노동자에 많은 상징적인 곳인데 그걸 다 이겼잖아요. 그만큼 이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 위기가 오고 이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유권자들은 경제를 외친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점. 그 면에서 우리는 제조업과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는 기술 전쟁에 기반한 세계 질서 재편기에 왔다. 여기서 살아남는 못 살아남느냐가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자기 주장이 분명한 트럼프가 있었고 해리스 후보는 자기 메시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화당은 변했고 민주당은 안 변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럼프 당선이 기정사실이고 이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만한데. 첫 번째로는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일론 머스크의 등장이죠. 그리고 그의 동업자였던 피터 틸의 유력한 역할, 그 다음에 이 모두가 추천한 벤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 이들이 새로운 미국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를 한국에 초대하자 이런 주장을 하죠. 트럼프 당선 어떤 변화들이 올지. 저는 아마 가장 큰 변화는 미국 국민들한테는 세금을 낮춘다. 그런데 미국에 수출하려면 세금 내라.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다. 그러면은 아마 법인세 인하하고 아마 세금을 인하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과연 세금을 인하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저는 1980년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의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었는데 네. 한 번 더 아마 저는 세금 감세 논쟁을 시작으로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I 정부라는 것이 시작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해서 이미 서서히 나오잖아요. 한 400개 그 정부기관 중에 약 100개 정도만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AI 정부 시대라는 것이 아마 화두가 되고 전 세계로 내가 볼 때는 밀려오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첨단 기술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 아마 대중국의 하이테크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아마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아마 이 벤처 창업 일자리에 이런 거는 아마 대대적인 혁신적인 변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러면서 자율주행차나 이런 규제 같은 걸 아마 대대적으로 해소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즉흥적인 인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수많은 화제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일단 해야 합니까? 일단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번의 미국 역사 전환점이 영화에서 나온 오펜하이머가 등장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한 번 하면서 세계 질서의 변화가 왔거든요. 두 번째 케네디 대통령이 결국 우주로 가는 그 우주에 결국은 사람을 보내면서 거기서 발생한 게 나사를 통해서 네. 나온 게 결국은 우리가 아는 GPS,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컴퓨터 이런 것들이 진화하게 됐는데 그 AI 혁명을 통해서 아마 미국이 질주하는 미국을 만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첨단 기술은 미국에게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과 어떤 협력 체제를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반도체뿐만 아니고 AI를 전략 자산화하는데 우리는 AI 학과를 만들어도 지금 교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어떻게 첨단 부분에서 협력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전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중동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중동 정책을 쓰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강한지, 그다음 미국 내에 유대인의 영향력이 강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우리 한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것인가. 세 번째로는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엔지니어의 40%가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와의 앞으로 또 어떤 협력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하이테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협력이 될 것이다. 하나는 미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인도 이런 협력을 해나가는데 엑스프라이즈 같은 거를 저는 그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티엘이나 손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적인 이 한국에서의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 투자 같은 걸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죠. 이건 뭐 새로운 건 아니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매년 이 프랑스의 전 세계 CEO를 초청을 해요. 장관들하고 협력 시간도 가지고 또 장관 자기 소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일론 머스크 피터 틸이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정부의 향후 산업정책 방송통신위원회도 머스크 측근인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대 변화가 오게 될 텐데 이들을 초청을 해서 저는 정부에서 국회에서 여야 연설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주요 장관들하고 미팅도 해보고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인들하고 미팅을 해서 협력 방안들을 만들어내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회를 저는 벤처기업 그다음에 그런 기회를 주면은 훨씬 더 자극도 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만나는 선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기업인들이 다이렉트의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죠. 평화 번영으로 가는 한미 빅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다들 무섭잖아요. 무섭죠. 주한 방위비 뭐 10조 이상 내놔라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네, 네. 뭐 그다음에 관세 폭탄이 터질 거다. 네. IRA를 취소할 거다. 뭐 다들 지금 불안하잖아요. 무서운 뉴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부 장관은 석유 회사 CEO를 해서 네. 그럼 이게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견적서는 예상되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한국 정부가 건건히 대응하는 기조를 세우는데 큰 우산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경제와 기술과 안보와 평화. 이 네 개는 서로 뗄래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반도체가 경제이면서도 기술이면서도 또는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기술 경쟁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미국도 NSC 안에 보면은 다 그 안에 이제 금융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금융 첨단 기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 관리들을 만나보면은 이게 전통적으로 안보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기후위기도 들어가야 되고, 금융도 들어가야 되고, 자기는 하이테크 외교부 관리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질서 자체가 새로운 기술 경쟁에 앞서야 경제가 앞서게 되고,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보면 알잖아요. HBM 그거 하나가 약화되니까 일거에 그냥 4만 원, 5만 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와 기술, 그리고 이런 기술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보와 평화는 같이 가는 거다. 그런 큰 개념을 세우면 저는 첫 번째가 에너지 협력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한미일 에너지 협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국이 2022년 기준으로 총 에너지 수입이 2,200억 달러쯤 했어요. 일본이 또 2,200억 달러쯤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500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매년. 근데 이게 일본, 한국 모두 90% 이상 전부 에너지를 수입해 와요. 근데 한국만 하더라도 68%가 중동에서 오는 거거든요.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독일이 얼마나 어려워지는가를 우리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에너지야말로 안보의 핵심이면서 경제의 기본이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이 미국에 이제 에너지를 수입해 주겠다. 더 좋은 거는 일본하고 한국이 공동 구매를 해주겠다. 라고 나가면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를 늘려주겠다 그러면은 미국은 대천성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알래스카에서 결국은 천연가스 같은 게 오는 건데 그러면 가격이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북한 또 앞을 지나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협상은 시작될 것이고 이거는 한 번 계약이 되면 장기 계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봐서는 무슨 주한미군 방위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더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라고 큰 틀에 오히려 협상 전략을 나가는 게 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SMR이라고 보는데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전기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앞으로 AI나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점점 더 전기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전기를 어디서 만들 건가? 우리가 지금 용인의 반도체 삼성하고 SK 얘기하지만 저기에 원자력 발전소 한 6개의 전기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은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전기의 12%를 쓴다는 걸 몰라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용인 반도체 전기를 어디서 만들지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전 앞으로 SMR은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건설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전략적 윈윈이 되는 거다. 한쪽이 한쪽을 봐주는 게 아니고 서로 윈윈해야 이 협상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은 좋은 파트너가 되고 이 SMR은 다만 경제성, 안전성, 사후 연료 처리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또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체코에 우리가 원전을 팔았는데 웨스팅하우스 지금 분쟁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 SMR은 전략적 과제로 서로 협력을 하면 우리가 전 세계로 또 이걸 팔 수 있겠죠. 그런 길을 열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전기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길의 동반자가 또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유치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차 보면 이제 점점 더 데이터가 많아지죠. 그럼 데이터 센터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데이터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은 자체 내에 중국 데이터를 보관하죠. 그런데 앞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여기 동남아시아가 7억 5천만 명인데 여기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 센터를 둬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두냐. 동남아나 이런 데는 덥고 전기 사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전기 먹는 하마인데 근데 일본에다 두면 좋은데 일본은 지진이 나잖아요. 그럼 결국 둘 수 있는 데가 한국이 IT 기술이 발달돼 있고 한국이 화강암지대가 많으니까 여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두자 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를 두게 되면 데이터 센터는 곧 인류의 자산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두게 되면 AI와 관련된 다양한 인력과 다양한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이 한반도가 남북에 그 위협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두려고 할까? 아니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스위스 전략은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을 만들면서 일부러 세계적인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서 자국의 안보를 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갖다 두면 이게 안보죠. 이걸 누가 인류의 자산을 이게 누가 갖다 부술 수가 있어요. 일본이 굉장히 데이터 센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하는데 본인들의 문제는 이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 또 하나 앨런 스핀 의장이 9.11 테러가 났을 때 제일 비행기를 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데이터 센터 걱정이었어요. 디지털 세상에는 우리가 집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저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부호로.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되면 미래의 한미 동맹의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인류의 자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제이면서 기술이면서 안보이면서 평화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박차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시큰둥하죠. 그러나 우리는 R200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의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안 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출이 어렵죠. 예. 근데 세계적인 기업은 R200에 참여하는 기업은 구글, 애플 보면 다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R200을 해야 물건을 팔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게 지난 정부에는 원전을 만들면은 잡아가고 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되면 사기꾼 취급을 하니까 아니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러면 공장 지으라는 얘기냐. 아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그 R200에서 생산하는 것만 이제 사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협력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하고 R200 산업단지를 만들자. 한국에다가 전용 산업단지. 어디다가? 전라도에다가. 왜냐하면 전라도에 우리가 해상풍력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만도 해상 풍력을 강화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아주 성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광주 전남에 기업 도시 만들어 놓는데 지금 텅텅 빈 데가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면 신재생 에너지도 대규모로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죠. 그 많은 기업들은 아리백 문제를 어떻게 이거 민간 기업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가 해결해 줘야지. 없죠. 예. 그래서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 같은 걸 같이 하면 좋다. 한국의 입지로 보면 전 세계 기업들이 거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호남이 완전히 일어설 수 있는 계기도 되죠. 위성통신 시대에 맞는 통신협력. 이제 인터넷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와이파이 비번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깔아서 전쟁을 지원했잖아요. 점점 더 저궤도 위성이 가야 이제 밀도 있게 이제 퍼져나가게 되겠죠. 이 일론 머스크나 이 미국의 저궤도 위성과 한국의 5G하고 6G가 만나는 거죠. 5G, 6G는 역시 세계에서 우리가 우수하거든요. 전 세계 서비스를 하게 되는 통신의 SOC를 우리가 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에 내가 저궤도 위성을 다 깔아주겠어요 라고 했잖아요. 네. 인도네시아 섬이 많잖아요. 네. 그거는 또 하나의 디지털 경제 영토가 넓어진다는 걸 말하죠. 내년부터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도 통신 사업자로 한국으로 서비스를 시작해요. 네. TV 요소 보게 되면 넷플릭스도 있지만 디즈니도 있죠. 통신을 통해서 서비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통신 사업자가 서비스와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저궤도에서 우리가 5G, 6G가 강한 나라인데 이걸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통신망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깔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테스트 베드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살려보면 우리가 5G, 6G 부분에 대해서 강한 선진 국가가 돼 나갈 필요가 있고 이게 또 미국하고 서로 결합하면 이것 또한 윈윈이라는 거지. 우리가 아쉬운 소리가 아니고 서로 뭐냐면 윈윈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 국력 수준에 맞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기후 위기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4대 재난 극복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또 하나의 인류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앞으로 기후 위기는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4대 재난을 가져온다. 하나는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사과 같은 것도 지금 양구까지 가서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은 그 질병을 유포시키는 게 누구냐면은 박쥐거든요. 근데 박쥐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서서히 올라와 중국 남부지방에도 지금 서식하기 시작한다거든요. 질병이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전 세계 백신을 만드는 건 역시 미국이었어요. AI를 써가지고 만든 게 모더나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또 그걸 생산하는 능력이 매뉴팩처는 역시 한국이라는 게 입증된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우리가 이런 그 질병에 대처하는 것을 같이 만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 부족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도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죠.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럼 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러면 지금 중동이 이렇게 많이 뭐냐면 그 유럽으로 떠나고 유럽이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유도 중동의 사막화가 자꾸 지속되니까 이들이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유럽은 소위 난민. 기후 난민이 생기네. 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이 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과거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있을 때 요르단의 물 부족 문제를 이스라엘이 기술 문제를 해결하면서 둘의 앙숙 관계를 해결한 적도 있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이에서도 말레이시아 물을 싱가포르이 훨씬 더 깨끗하게 가지고 공급해 주면서 양자 관계가 좋아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 부족 문제를 우리가 같이 극복한다든지.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재난이 빈번하게 오는 거죠. 왜냐면 요즘 보면 뭐 태풍이 온다든지 뭐 어마어마한 재난이 이제 예상되는데 토네이도.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극복해 나갈 건지 이런 과제를 만들면 아젠다를 선점하면서 인류에 기여할 그런 대한민국의 위상을 내면서도 실리를 찾는 전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죠. 네. AI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화두일 수밖에 없는데 표준화에 한국과 미국이 또 역시 협력해야 한다.
저는 인류가 AI라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로 갈지 진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영화 보면은 결국 AI 플러스 로봇 시대가 조만간 옵니다. 그 AI 로봇 시대가 오는데 AI 로봇 시대가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막 병사로 나타나가 전쟁에 투입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AI 윤리, 그 다음에 AI라는 게 또 하면은 감시하는 데 쓰여질 수도 있어요. 인간을 통제하려고 드는 AI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인류의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AI 기술은 미국하고 중국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도전을 해볼 만한 나라가 아닐까라고 싶어지죠. 현재 AI 표준화 부분에 비교적 강자라고 보면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한국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AI의 전략적인 협력을 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표준화 같은 걸 같이 해 나가면은 우리한테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현의 한미 FTA를 넘어서 세계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그렇죠. 노 대통령 때는 그때는 중국이 이렇게 이제 막 시장에 편입될 때였단 말이죠. 미국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이제 참모들을 모아놓고 미국 이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두 번째 질문. 그럼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잘 살아줘요? 답이 없죠. 그럼 우리는 무슨 전략으로 하죠? 뭐 남다른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연구 결과의 끝에 나온 게 결국은 한미 FTA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만든 질서를 미국이 지금 다 깨고 있거든요. WTO 체제, 기후위기 거기서 탈퇴한다고 그러죠. 이 비트코인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사기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비축 자산화한다고 하고 있고, 뭔가 지금 미국이 만든 질서를 미국이 지금 다 깨고 있고, 그럼 새로운 질서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질서가 뭐가 새로운 질서냐라고 하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에너지 하나, 에너지 한미일 공동협력과 SMR.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 시대가 오는데 AI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이 많은 데이터는 통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신협력. 이 전체의 밑바닥의 기준을 만드는 표준화. 이런 거에 큰 전략을 갖고 가야만 우리가 경제와 기술과 안보와 평화를 패키지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 껌껌 이 부처별로 대응해서는 이건 필패의 전략이 될 거다. 큰 구상을 가져야 된다. 경제, 기술, 안보, 평화라는 네 개의 큰 이 전략을 가지고 패키지 협상을 들어가고, 다만 저자세로 하지 말고 우리가 확실히 우위에 갖고 있는 거, 미국이 우위에 갖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하나씩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나가서 풀어가는 좀 당당한 외교를 할 때가 온 거 아니냐. 지금은 AI와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동반자와 새로운 세계 질서와 새로운 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만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한테 그런 힘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담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나마 운하를 만든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파나마 운하를 판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수에즈 운하 파가지고 결국 망했죠. 그러나 이 운하를 판다는 이 과감한 생각 같은 게 결국 세상의 물류혁명을 바꾸잖아요. 왜 전 세계 기술 주식시장은 다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꼬꾸라 박느냐. 뭔가 눈에 띄는 신기술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눈에 띄는 뭐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미국 보면은 뭐 엔비디아를 봐서 뭐 새로운 기업들이 줄곧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보니까 미국 주식으로 지금 140조 가니까 한국 증시가 될 리가 없잖아요. 빠져나가는. 지금 국부 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과감한 도전, 이런 혁신적인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결국 원천 기술이거든요. 근데 원천 기술 부분에서 양자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데서 서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야 위기의 강을 기회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좀 더 과감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지도자들의 언어는 미래의 언어가 없어요. 저런 게 한국이 저런 구상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세계를 감동시킬 만한 주장도 없어요. 유럽에는 있지만 한국에 없는 게 우리는 좋은 제품이 있지만 명품이 없어요. 명품을 만들려면 이건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세계적인 브랜드는 문화예요. 문화와 존경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양에는 직업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직업이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탐험가. 우리 유럽 영화, 외국 영화 보면은 탐험가들이 와가지고 부자들을 모아놓고 막 설명회를 하잖아요. 대륙을 탐험을 해야 그런 큰 탐험이 일어나야 신대륙을 발견해야 먹고 살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AI라는 이 디지털 경제 영토, 기후위기라고 하는 인류의 존재에 관한 우리들의 땅. 만약에 북한 문제가 통일이 아니고 이 문제가 평화의 문제로 풀리게 된다면 거대한 새로운 또 하나의 경제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한국이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남북 관계를 긴장 관계로 몰 때가 아니고 이때 지금 트럼프와 푸틴의 밀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길을 이제 한국이 중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푸틴이 중재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남북의 긴장을 줄이는 거죠. 여기서 평화를 만들게 된다는 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담대한 전략과 꿈을 갖는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기 같아요. 큰 전환기예요, 제가 볼 때는.